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폭염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신미림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은 111년 만에 폭염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코끼리 기세가 지금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00여 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기록되면서 폭염에 대한 주의와 당부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이미 지난해 환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평균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YTN 보도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폭염 피해자 수가 2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증상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진단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자연재난 수준의 피해가 속출하자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상청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요소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는 더위 체감 지수는 기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날씨 요소를 조합해 산출되는 지수로 알려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뉴스나 생활정보 소식으로 전해 듣는 온도나 또 체감 온도 지수, 자외선 지수, 열 지수 등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날씨 보도에서 나오는 기온보다도 사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는 없는데 또 얼마 전에는 캐스터가 아스팔트 위에서 나오는 열기를 직접 재기도 했어요.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마다도 기록이 달랐죠,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 8월 1일 전국 각지에서 폭염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습니다. 이날 강원도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서 1904년 인천에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4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1942년 8월 1일 대구의 40도였는데요. 76년 만에 국내 가장 더운 도시가 대구에서 홍천으로 바뀐 겁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9.6도까지 올라서 서울 관측 1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95개 공식 기상관측소 가운데 서울과 홍천을 비롯한 33개 지점에서 역대 1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북춘천, 충북 충주와 경북 의성은 40도를 넘어서 이 불구덩이에 빠진 듯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 자동 기상관측 장비로는 홍천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었는데요. 서울 강북구와 경기 가평, 강원 횡성 등입니다. 하루 뒤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서울 기온이 30.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강원도 강릉외 지역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2,355명, 숨진 사람도 29명에 달했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549명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요. 150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증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긴급폭염대책본부는 휴가철인 요즘 바깥 활동이 많아져서 탈진 등 온열 질환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전수칙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광이나 운동을 하더라도 가능한 햇빛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라고 당부했고요. 어린이나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이라면 낮 시간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집안에서 냉방기기를 틀기 어려운 경우엔 전국 4만 5천여 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쪽박촌 거주민이나 독거노인 등을 찾아 냉방용품을 전달하는 등 재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웠던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무더위로 인해 도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타이어가 펑크나고 또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의 원인도 폭염 때문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식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 다기관으로 유입되면서 화재가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치매 노인이 차 속에 방치되어 있다 구조된 사고 소식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 차량에 갇힌 4세 여아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이른바 손풍기 폭발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올여름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대비법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폭염에 도로도 엉망이 된 곳도 발생할 정도니까 이번에 폭염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예상치 않게 피해를 본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이게 자연재난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국가 재난에 폭염은 속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은 국가 재난이지만 폭염과 혹한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 예측이 가능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갖추자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즉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9건이 발의됐지만 정부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방치됐습니다. 이 비슷한 법안이 2005년 6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걸 감안하면 이 13년째 정부와 국회 모두 폭염에 대한 제도적 대처 마련을 뒷짐을 지고 있었던 셈인데요. 지난 8월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9건의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폭염과 폭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규정이 어렵다며 입법에 반대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한 이후에야 뒤늦게 법을 고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데 이 국회와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폭염 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정부의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데도 책임이 있는데요. 여름만 지나면 이 폭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식는 것도 국회 입법 의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름이 지나면 자연스레 폭염 이슈가 묻혀서 이 의원들이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폭염 대책 입법 방지 속에 이 냉방기구를 충분히 사용할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홀몸 노인의 집에 설치된 활동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도 잦은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온열 질환 발병 건수는 연평균 17,713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질병관리본부가 샘플 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공식 통계인 연평균 846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 두 기관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건 조사 방식 때문인데요. 건보는 전수조사인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특정 병원을 샘플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긴데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모쪼록 이번 폭염 빨리 꺾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폭염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신미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번 주는 피서객들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전국의 해변들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국내에서 가볼 만한 명소와 함께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시청자들에게 전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쪽빛 바다가 품은 남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남해 금산이었습니다. 빼어난 경치 덕에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바다와 산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목화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행자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산을 오르며 금산의 유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과거 이성계 장군이 왕이 된다면 그 보답으로 산 전체에 비단을 둘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비단 금자를 따서 금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 정상 바로 아래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보리암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보리암의 모습은 산사와 한려수도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양한 금산의 모습을 담아내어 시청자들에게 금산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여행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보이는 절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여행자의 소감을 통해 보리암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개의 구멍이 마치 해골을 닮았다고 하는 쌍홍문에 다다랐습니다. 쌍홍문을 사이에 두고 속개와 성게를 가른다고 할 정도로 좁은 바위굴을 지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도 신성한 느낌의 산을 둘러보며 힐링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리암을 비롯해 산 곳곳의 전경을 잘 담아낸 영상과 해설사의 흥미로운 설명이 더해져 금산의 매력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남해의 두 번째 여행지로 갯벌 체험으로 유명한 문안 어촌마을을 찾았습니다. 어촌 주민들은 갯벌에서 생소한 바다 생물인 쏙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닷물에 된장을 풀어 쏙을 유인하는 것부터 길고 가느다란 도구를 이용해서 쏙을 잡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여행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갓 잡은 쏙으로 튀김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쏙도 잡고 음식도 만드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행 코스일 것 같았습니다. 또한 수상 스포츠가 아직 낯선 분들도 특별한 교육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라이 피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드넓은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더위를 날릴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나는 배경음악까지 더해져 수상 스포츠의 즐거움이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방 멸치를 재료로 한 음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죽방 멸치는 일반 멸치에 비해 크기가 커서 그물 대신 죽방을 이용해 잡는 것으로 남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죽방 멸치로 만들어낸 항상 차림은 여름철 별미로 제격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는 금산의 트레킹부터 갯벌 체험, 그리고 수상 스포츠까지 남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은 코스여서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 남해편은 주변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더해 여행지에 대한 교통편이나 각 여행지 간의 거리와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면
여행자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내 지리가 낯선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가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행자가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우의 맛깔나는 나레이션이 더해져 여행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덥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치명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더위로 온열 환자 등이 급증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더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누진제 폐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YTN에서 다뤘습니다. 데프리카는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 대구의 더운 날씨를 빗대어 생긴 신조어입니다. 뉴스에서도 서프리카, 브라질 등 더운 날씨에 놀라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신조어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위가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전기료 폭탄입니다. 행여나 이번 달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데 2016년 전기료 폭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누진제는 산업용, 교육용과 다르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 주택용은 불과 13%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누진제 폐지에 대한 의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전은 누진제가 전기를 많이 안 쓸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전기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전기를 많이 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누진제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담았습니다.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는 주택용 전기가 소비 패턴이 비슷해서 표준을 설정하기가 쉽기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산업용은 온실가스 총량 배출 등 다른 수단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해간 여름만 되면 폭염이 찾아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저소득층에서는 전기료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다가 온열 질환 등에 걸리거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도에서는 직접 시민들을 만나 누진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누진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통적으로 다뤄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기 사용 등의 문제는 매해 여름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도 최근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잘못 표기된 자막이나 그래픽 속 자막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는 전화 리포트에서 한시적 전력 인하 방안 검토 가능성 커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전력 인하가 아닌 전기료 인하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여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과정에 고유명사인 군인권센터가
군과 인권센터로 띄어쓰여지는 오류가 있었는데 고유명사는 띄어쓰기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자막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고 사건 선정에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의 그래픽 속에 BH는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픽에서 보면 상고법원 설명 자료를 BH로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못 표기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언론 보도나 취재에 대한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왜 뉴스가 불평의 대상이 되었는가? 무엇이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도 양면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두에게 박수를 받거나 순간의 갈채를 받는다는 기대도 점점 멀어진 현실로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뉴스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에서 나온 불만도 있지만 논리 정연한 뉴스의 가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뉴스 보도의 형식에서 오는 차이도 있지만 시청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채워내지 못한 것도 한 몫을 합니다. 정당 정치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나 전망이나 기대는 없고 진흙탕에 뒹구는 보도와 같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정당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비춰지고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보도라는 것입니다. 또 대형 사건에 대한 보도는 줄기와 가지를 구분하지 않거나 메인 프레임을 비껴가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도 짚어내고 있습니다. 몸통보다는 깃털이나 꼬리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그 원인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는 다른 뉴스에 비해 비중이 약했다고 지적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보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보도에서도 경중이 잘 가려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은 마치 중계하듯 보도하면서 정작 궁금해하는 사건은 간결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보도도 색다른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름철 사망자나 여름철 사고에 대한 보도로 이어가면서 보도량에 비해 새롭거나 특별한 상황을 다루지 못하고 마치 기온 기록만 다루는 반복적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동하는 재난 경고가 늦었다 빨랐다 하는 뉴스보다는 어떻게 대책을 시행하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뉴스가 점점 줄어간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뉴스는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홍보성 뉴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뉴스보다는 먼 거리 뉴스가 다뤄진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언론계 원로 대기자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뉴스가 이제는 광고 사이에 낀 프로그램이 되었다면서 뉴스 보도의 중요성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넘치는 광고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방송계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기에는 버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광고가 다 같이 중요하지만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와 부가 명확하게 다루어질 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TV에 대한 우려가 점점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문의 광고량이 기사량보다 많은 것처럼 방송도 광고에 휩싸여 프로그램의 공간이나 가치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멀어져가는 시청자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이유에 매달리고 탓하는 것은 아니란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송의 본질이나 뉴스 보도의 본질에 충실하는 데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